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분노와 특권의식에 잠식당한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를 안에 로니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DJ,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얘야, 내가 저 상자가 그 옆에 맞는지 물어봤니? 아들에게 쏟아내는 그의 분노는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로니와 딸 브리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 브리아나는 무려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마이클은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안해 로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로니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에 지친 로니는 결국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 13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그의 신체적 변화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 두 번째 인물인 폴리는 아들의 삶 전체를 자신의 굴레 안에 가두었습니다. 폴리는 끊임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교묘한 조종술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운동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종술은 21살의 아들 딜런에게까지 뻗쳤습니다. 딜런은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누가 사다 주냐고 추궁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사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내 음식 좀 사오라고 강요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권고조차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물리치료 약속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전화를 기다렸겠죠 라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권하자 그녀는 지금은 안 돼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라며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병원 내에서조차 걷는 대신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며 저 의자가 없으면 어지러워서 멀리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폴리는 모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과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리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의 여자친구 레이나와의 관계는 조종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약 295kg의 거구였던 그는 목욕, 용변, 식사 등 모든 것을 레이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유독한 행동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다이어트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나는 리가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다이어트를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리는 자신보다 먼저 레이나가 건강해져서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수술받을 필요 없어라며 그녀의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의 조종은 곧 노골적인 언어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막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한테 그런 적 없어. 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상담 세션에서는 자신이 레이나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며 매일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만 채워져 있었고 레이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기애적 성향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의사가 그의 식단 문제를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는 끝났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앉히려 하자 날 화나게 하잖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레이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러 때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뿐이에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와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인물 페니는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탱크에 의존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용해 남편 에드가와 아들 리암을 조종했습니다. 의사가 엄격한 식단을 처방하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의사는 페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저에게 식단 계획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걷거나 서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산소 탱크를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산소 공급이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녀는 산소 없이는 20분만 지나도 손가락과 입술이 파래져요. 지금도 산소 없이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는 남편 에드가를 조종해 감자칩, 탄산음료, 케이크 믹스와 같은 정크푸드를 사오게 했습니다. 에드가는 아내의 전담 간병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없었고 오직 그녀의 장애 수당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페니는 회복에 대한 의지 없이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소동을 벌이면서도 체중계 위에 서달라는 간단한 요청조차 오늘은 정말 못 서겠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남음으로써 얻는 안락함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임감의 부재와 끝없는 변명이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의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 부정의 깊은 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림프 부종과 거동의 불편함을 체중 증가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다리의 림프 부종을 핑계 삼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녀는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벤에 탈 수 있고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걸어요 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안젤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군요. 이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세요. 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스스로 포기를 선언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에요.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달콤한 망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한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현실 부정, 그리고 변화를 향한 거부라는 인간 마음속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빛과 평안이 깃들길.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분노와 특권의식에 잠식당한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를 안에 로니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DJ,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얘야, 내가 저 상자가 그 옆에 맞는지 물어봤니? 아들에게 쏟아내는 그의 분노는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로니와 딸 브리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 브리아나는 무려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마이클은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안해 로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로니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에 지친 로니는 결국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 13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그의 신체적 변화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 두 번째 인물인 폴리는 아들의 삶 전체를 자신의 굴레 안에 가두었습니다. 폴리는 끊임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교묘한 조종술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운동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종술은 21살의 아들 딜런에게까지 뻗쳤습니다. 딜런은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누가 사다 주냐고 추궁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사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내 음식 좀 사오라고 강요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권고조차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물리치료 약속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전화를 기다렸겠죠 라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권하자 그녀는 지금은 안 돼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라며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병원 내에서조차 걷는 대신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며 저 의자가 없으면 어지러워서 멀리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폴리는 모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과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리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의 여자친구 레이나와의 관계는 조종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약 295kg의 거구였던 그는 목욕, 용변, 식사 등 모든 것을 레이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유독한 행동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다이어트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나는 리가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다이어트를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리는 자신보다 먼저 레이나가 건강해져서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수술받을 필요 없어라며 그녀의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의 조종은 곧 노골적인 언어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막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한테 그런 적 없어. 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상담 세션에서는 자신이 레이나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며 매일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만 채워져 있었고 레이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기애적 성향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의사가 그의 식단 문제를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는 끝났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앉히려 하자 날 화나게 하잖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레이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러 때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뿐이에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와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인물 페니는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탱크에 의존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용해 남편 에드가와 아들 리암을 조종했습니다. 의사가 엄격한 식단을 처방하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의사는 페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저에게 식단 계획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걷거나 서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산소 탱크를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산소 공급이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녀는 산소 없이는 20분만 지나도 손가락과 입술이 파래져요. 지금도 산소 없이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는 남편 에드가를 조종해 감자칩, 탄산음료, 케이크 믹스와 같은 정크푸드를 사오게 했습니다. 에드가는 아내의 전담 간병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없었고 오직 그녀의 장애 수당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페니는 회복에 대한 의지 없이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소동을 벌이면서도 체중계 위에 서달라는 간단한 요청조차 오늘은 정말 못 서겠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남음으로써 얻는 안락함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임감의 부재와 끝없는 변명이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의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 부정의 깊은 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림프 부종과 거동의 불편함을 체중 증가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다리의 림프 부종을 핑계 삼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녀는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벤에 탈 수 있고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걸어요 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안젤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군요. 이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세요. 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스스로 포기를 선언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에요.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달콤한 망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한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현실 부정, 그리고 변화를 향한 거부라는 인간 마음속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빛과 평안이 깃들길.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분노와 특권의식에 잠식당한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를 안에 로니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DJ,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애야, 내가 저 상자가 그 옆에 맞는지 물어봤니? 아들에게 쏟아내는 그의 분노는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로니와 딸 브리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 브리아나는 무려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마이클은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한해 로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로니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에 지친 로니는 결국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 13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그의 신체적 변화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 두 번째 인물인 폴리는 아들의 삶 전체를 자신의 굴레 안에 가두었습니다. 폴리는 끊임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교묘한 조종술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운동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종술은 21살의 아들 딜런에게까지 뻗쳤습니다. 딜런은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누가 사다 주냐고 추궁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사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내 음식 좀 사오라고 강요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권고조차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물리치료 약속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전화를 기다렸겠죠 라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권하자 그녀는 지금은 안 돼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라며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병원 내에서조차 걷는 대신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며 저 의자가 없으면 어지러워서 멀리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폴리는 모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과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리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의 여자친구 레이나와의 관계는 조종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약 295kg의 거구였던 그는 목욕, 용변, 식사 등 모든 것을 레이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유독한 행동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다이어트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나는 리가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다이어트를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리는 자신보다 먼저 레이나가 건강해져서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수술받을 필요 없어라며 그녀의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의 조종은 곧 노골적인 언어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막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한테 그런 적 없어. 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상담 세션에서는 자신이 레이나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며 매일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만 채워져 있었고 레이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기애적 성향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의사가 그의 식단 문제를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는 끝났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앉히려 하자 날 화나게 하잖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레이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러 때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뿐이에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와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인물 페니는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탱크에 의존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용해 남편 에드가와 아들 리암을 조종했습니다. 의사가 엄격한 식단을 처방하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의사는 페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저에게 식단 계획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걷거나 서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산소 탱크를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산소 공급이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녀는 산소 없이는 20분만 지나도 손가락과 입술이 파래져요. 지금도 산소 없이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는 남편 에드가를 조종해 감자칩, 탄산음료, 케이크 믹스와 같은 정크푸드를 사오게 했습니다. 에드가는 아내의 전담 간병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없었고 오직 그녀의 장애 수당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페니는 회복에 대한 의지 없이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소동을 벌이면서도 체중계 위에 서달라는 간단한 요청조차 오늘은 정말 못 서겠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남음으로써 얻는 안락함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임감의 부재와 끝없는 변명이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의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 부정의 깊은 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림프 부종과 거동의 불편함을 체중 증가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다리의 림프 부종을 핑계 삼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녀는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벤에 탈 수 있고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걸어요 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안젤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군요. 이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세요. 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스스로 포기를 선언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에요.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달콤한 망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한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현실 부정, 그리고 변화를 향한 거부라는 인간 마음속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빛과 평안이 깃들길.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분노와 특권의식에 잠식당한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를 안에 로니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DJ,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얘야, 내가 저 상자가 그 옆에 맞는지 물어봤니? 아들에게 쏟아내는 그의 분노는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로니와 딸 브리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 브리아나는 무려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마이클은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아내 로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로니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에 지친 로니는 결국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 13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자기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은 그의 신체적 변화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클이 가족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면 두 번째 인물인 폴리는 아들의 삶 전체를 자신의 굴레 안에 가두었습니다. 폴리는 끊임없는 변명과 책임 회피, 그리고 교묘한 조종술로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녀는 변화의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데 능숙했습니다. 의사가 그녀의 운동량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요? 라고 대답했지만 집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종술은 21살의 아들 딜런에게까지 뻗쳤습니다. 딜런은 어머니를 돌본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힌 채 어머니의 모든 잘못을 대신 뒤집어 쓰는 방패막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의사가 건강에 해로운 간식을 누가 사다 주냐고 추궁하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시켜서 사와요. 하지만 그건 정말 아들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엄마라는 지위를 남용해서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가서 내 음식 좀 사오라고 강요하죠. 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신성한 유대 관계를 이용하여 자식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킨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이는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입원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권고조차 집에 돌아가면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거부했습니다. 물리치료 약속에 대해서는 물리치료라는 말은 못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들었다면 제가 당연히 전화를 기다렸겠죠 라며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도 그녀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운동을 권하자 그녀는 지금은 안 돼요. 옷을 안 입었단 말이에요. 라며 아이처럼 떼를 썼습니다. 병원 내에서조차 걷는 대신 전동 휠체어에 의존하며 저 의자가 없으면 어지러워서 멀리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폴리는 모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자신과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들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리의 이야기는 더욱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의 여자친구 레이나와의 관계는 조종과 학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약 295kg의 거구였던 그는 목욕, 용변, 식사 등 모든 것을 레이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유독한 행동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다이어트 계획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레이나는 리가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다이어트를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리는 자신보다 먼저 레이나가 건강해져서 자신을 떠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은 수술받을 필요 없어라며 그녀의 희망을 꺾으려 했습니다. 그의 조종은 곧 노골적인 언어폭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욕하고 막말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한테 그런 적 없어. 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척했습니다. 상담 세션에서는 자신이 레이나를 몇 차례 때린 적이 있다고 아무렇지 않게 고백하며 매일 때린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말해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그의 세상은 오로지 자신의 필요와 욕구로만 채워져 있었고 레이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자기애적 성향이 극에 달했던 순간은 의사가 그의 식단 문제를 지적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이 대화는 끝났어. 나한테 말 걸지 마.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의사가 그를 앉히려 하자 날 화나게 하잖아. 라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억눌렸던 분노가 최악의 방식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물건을 부수며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말리던 레이나의 머리를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는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이 끔찍한 폭력에 대해서도 그는 일부러 때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물건을 부수고 있었는데 그녀가 그 사이에 끼어들었을 뿐이에요. 라는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리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착취와 폭력이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인물 페니는 자신의 무력함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산소 탱크에 의존해야 했던 그녀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이용해 남편 에드가와 아들 리암을 조종했습니다. 의사가 엄격한 식단을 처방하자 그녀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수술을 받은 후에도 그녀는 간호사들에게 몰래 음식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렸습니다. 의사는 페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누군가 몰래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 틀림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저에게 식단 계획을 준 적이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걷거나 서기를 거부하며 자신의 상태를 과장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산소 탱크를 자신의 무력함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산소 공급이 필요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그녀는 산소 없이는 20분만 지나도 손가락과 입술이 파래져요. 지금도 산소 없이는 너무 불편해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한국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녀는 남편 에드가를 조종해 감자칩, 탄산음료, 케이크 믹스와 같은 정크푸드를 사오게 했습니다. 에드가는 아내의 전담 간병인이 되어 돈을 벌 수 없었고 오직 그녀의 장애 수당의 의지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페니는 회복에 대한 의지 없이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침대에서 나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는 소동을 벌이면서도 체중계 위에 서달라는 간단한 요청조차 오늘은 정말 못 서겠어요 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장애인으로 남음으로써 얻는 안락함과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임감의 부재와 끝없는 변명이 한 가족 전체를 어떻게 불행의 늪에 빠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안젤라의 이야기는 망상과 현실 부정의 깊은 골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아이들의 양육권을 잃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림프 부종과 거동의 불편함을 체중 증가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서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겼어요. 다리의 림프 부종을 핑계 삼았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먹기만 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그녀는 의사와의 약속을 계속 어기고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가족들이 제가 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뜻이니까 기분은 좋네요. 라며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 몸무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벤에 탈 수 있고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고 매일 밖에 나가서 걸어요 라며
명백한 거짓말로 상황을 조작하려 했습니다. 결국 의사는 그녀에게 안젤라,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망상에 빠져 있군요. 이 프로그램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하고 싶다면 이곳으로 돌아와 당신의 의지를 증명하세요. 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는 프로그램 역사상 스스로 포기를 선언한 두 번째 사례였습니다. 안젤라는 자신의 정체된 상황을 가족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에요. 아무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아요. 그녀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분노와 좌절감을 표출하며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기보다 달콤한 망상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한 한 인간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몸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현실 부정, 그리고 변화를 향한 거부라는 인간 마음속 깊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이 깊은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성찰의 시간을 선물했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빛과 평안이 깃들길.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때로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꾸며낸 허구가 아닌 우리 주변의 현실 속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거대한 몸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 자기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여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자신의 분노와 특권의식에 잠식당한 한 남성, 마이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도로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난 상처를 안에 로니와 아이들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며 아주 사소한 일에도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을 언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DJ, 지금 뭐 하는 거야? 똑바로 안 해. 얘야, 내가 저 상자가 그 옆에 맞는지 물어봤니? 아들에게 쏟아내는 그의 분노는 단순히 짜증을 내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대상에게 모든 화를 쏟아내는 듯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지 않으면 아이처럼 떼를 쓰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사실은 아내 로니와 딸 브리아나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에도 그의 폭언이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로니는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했고 딸 브리아나는 무려 2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계를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는 동안 마이클은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며 정신적 폭력을 가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마이클은 화장실에 가겠다며 아내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안해 로니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 하자 그는 온 힘을 다해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로니는 손가락 하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은 그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통제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하는 실질적인 고통은 외면한 채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라고 여겼습니다. 끊임없는 학대에 지친 로니는 결국 그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마이클은 나중에 의사의 도움으로 약 136kg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